지금부터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가 주최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특별 강연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아동청소년학과와 문화예술경영학과 대학원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줌으로 학부생들과 또 대학원생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진현정 교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님을 모셔서 미래를 여는 ESG 책임국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주제는 ESG입니다. 별로 재미없는 주제이고 아마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여러분 들으셔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불행한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MSG를 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깨알 농담을 간혹 해요. ESG,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그것은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기도 하고 인류가 이 위기를 돌파해서 어떻게 출구를 찾을 것이냐의 힌트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E는 환경, S는 사회, 그리고 G는 가버넌스입니다. 환경위기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지구가 6번째 대절멸을 겪고 있다. 거의 상식에 속합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이미 5번의 대절멸, 생명체의 99% 이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절멸을 겪었습니다. 가장 나중에 겪었던 5번째의 대절멸이 공룡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 생명체가 사라지는 6번째 대절멸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기온 상승 다른 곳보다 더 높고요.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부산은 도시이기 때문에 실감이 좀 덜한데 전라남도 신안의 어떤 섬마을에 가면 바닷물이 어떤 집에 담장 밑에까지 왔다가 간 그런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벌써 그 정도로 해수면이 높아진 것입니다. 수십 년 안에 우리 한반도는 지리산 꼭대기, 한라산 꼭대기 빼놓고는 눈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 또한 수십 년 안에 추석까지 열대야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대단히 우울한 전망입니다. 작년만 해도 54일 동안 홍수가 계속됐습니다. 섬진강변에 수많은 마을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모두들 기억하는 일입니다. 금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위기,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이 맑은 공기, 맛있는 공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선사하는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맘 놓고 떠들 수도 없고 하늘을 보고 마음껏 웃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그러지 않아도 진행되어 오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는 K양극화라 그럽니다. 이 한국을 뜻하는 그 K가 아닙니다. K-팝, K방역하는 그 K가 아니에요. 그 K는 좋은 K인데 이번 K는 코리아라는 K가 아니라 글자 모양이 K자처럼 생겼다. 아래가 더 많이 처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중상층까지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 이것도 업데이트를 하면 더 심각해져 있을 겁니다만 저소득층은
1년 사이에 소득이 14%가 줄었다. 고소득층은 2%가 늘었다. 그 K자죠. 복지정책으로 겨우 이걸 보전해서 지금은 모든 소득계층이 약간씩 소득이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보다 복지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거기에는 지금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가 가버넌스의 위기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나라의 가버넌스의 실태가 드러났죠.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았던 어떤 나라들은 코로나19에 쩔쩔매고 그 부자 나라가 음식을 배달받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방역에도 4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방역, 시장주의. 방역마저도 시장의 논리에 맡긴다.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짐작할 거예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방역, 방임주의. 유럽 어떤 나라는 내버려 두었어요. 집단 면역이 생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다가 그것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방역 권위주의. 중앙 통제가 강력해서 마구 봉쇄를 한다든가 이게 방역 권위주의인데 거기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방역 공동체주의. 공동체를 중시해서 자유의 제약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방역에 성공적이었다. 이게 한국의 사례입니다. 대만도 방역 공동체주의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버넌스의 위기.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가난해지니까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이건 이미 민주주의 선진국마저도 포퓰리즘 정당들이 아주 기세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극우주의 정당들, 미국에도 아주 포퓰리스트가 4년 동안 통치하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이런 대통령들이 포퓰리스트입니다. 자, 이런 ESG의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가 앞으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다보스 포럼의 지도자가 내놨던 용어죠. 이걸 보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당면한 리스크, 위기가 무엇인가 이걸 보았어요. 이 제목만 다음 보여주세요. 요겁니다. 돌리지 마세요. 자, 우리에게 닥칠 리스크, 위험, 발생 가능성으로 볼 적에 이상기후가 1번,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실패할 것이다. 쭉 보시면 5가지 중에 E가 4가지, S가 1가지 있어요. 기후위기가 이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적인 리더들이 이렇게 뽑고 있다는 얘기죠. 2번째, 영향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보면 감염병, 코로나가 1번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 나머지가 쭉 나오는데 여기 또한 환경위기가 가짓수로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만큼 E와 S의 위기가 크게 느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툰베리라는 스웨덴 소녀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영상이 나오실 수 있죠? 한번 보시죠. It'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my childhood with your
예, 기후위기를 경고한 한 소녀의 절규입니다. 유엔 총회에서도 연설을 했고요. 세계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단친 유일한 사람이 툰베리일 거예요. 어느 나라 정상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는데 툰베리는 야단을 쳤어요.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인류를 향한 절규이자 통렬한 항의입니다. 예. 자, ESG,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위기, 우리도 대처하고 있고, 특히 환경위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코 다른 나라보다 약하지 않고 더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가 ESG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작년 7월에 제가 영국 니콜라스 스턴 경하고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스턴 경은 경제 관료를 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 그린 뉴딜을 우리에게도 많이 제안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때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하는데 투명성, 모든 정보를 국민께 공개하는 그 점에선 세계의 모범국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그 다음 보시죠. 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달 초 독일 리사이트가 OECD 회원 36개국의 코로나 대응을 평가를 했는데 6개 항목을 놓고 평가했는데 4개 항목에서 한국이 1등을 했어요. 사실상 종합 우승을 한 거죠. 종합 순위는 매기지 않았으나 한국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무디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입니다. 그 무디스가 주요 국가의 ESG 신용 영향 점수를 매겼는데 한국이 1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11개 나라가 1등급인데 한국이 거기 들어갔어요. 미국, 영국이 2등급, 우리보다 못하고요. 우리 이웃 일본과 중국은 3등급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가? 여러분 보시면 환경에서는 2등급을 받았어요. 탄소전환,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이나 공해, 자연자원 모든 분야에서 2등급.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썩 잘하는 것도 아니다. 2등급입니다. 사회 분야 보시면 접근성, 보건안전에 대한 접근성, 교육 접근성, 기본 서비스 이런 것들은 1등급이다. 그런데 인구 분야, 고령화와 저출산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에서 정책의 신뢰도, 효과, 투명성, 정보의 공개, 예산 관리 이런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ESG 중에서는 G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무디스는 평가를 했습니다. 요컨대 ESG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잘 적응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대응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위기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도 한국이 모범국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요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여러분 경제신문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매일경제신문 MBN이라는 종편을 가진 그 미디어입니다. 가 중심이 되어서 ESG 민간협력기구가 탄생했습니다. 5대 경제기관, 경제단체, 전경련, 무역협회,
등등입니다. 5대 경제단체가 모두 들어가고 6대 금융기관이 모두 들어가서 거기에 한 개 미디어 그룹이 들어가서 ESG 민간협의체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최초의 강연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진전이고 ESG의 확산에 좋은 계기가 생겼다라고 느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민간 분야에서는 최초의 퍼스트 러너가 되는 건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할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ESG를 정치의 영역에서 맨 처음 공식 제기한 사람이 접니다. 금년 2월 초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ESG를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제안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라는 걸 제가 제안을 했죠. 이익공유제는 둘로 나뉩니다. 좁은 의미의 이익공유제, 그걸 협력이익공유제라고 이름 붙였어요. 협력이익공유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해요. 그런데 법제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연대기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경제 주체들끼리 일정한 이익을 함께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말하자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일정한 이익을 나눈다거나 플랫폼 기업이 파트너 기업과 이익을 함께 한다든가, 이게 협력이익 공유제입니다. 특별한 경제관계에 있는 주체들끼리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이맘때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겪었어요. 그때 심각했습니다. 약국 앞에 200명, 300명이 줄을 서고 정부를 향해서 많이 불평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몇 주 사이에 마스크 대란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마 누구나 하루에 한 장씩 쓸 거예요. 하루에 2장 쓰는 분도 있어요. 마스크 대란이 어떻게 사라졌느냐? 제 지역구가 종로입니다. 종로의 창신동, 숭인동에는 봉제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원래 그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아니어도 공정을 좀 바꾸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생산했는데 그 정도 생산량 가지고는 마스크 대란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사업의 일환으로 그 봉제 공장 중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데 스마트 공장을 넣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짧은 기간에 사라졌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였지만 이미 이익 공유가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충북 오송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한 달에 5천만 개를 만들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로슈예요. 그 로슈도 수요를 대지 못하니까 그 중소기업의 생산의 일부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 기업의 진단 키트가 세계 165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 165개국이요. 그것 또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국내 유수한 대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협력이익 공유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넓은 의미의 협력이익 공유제가 사회연대기금인데 이것은 밸류체인 안에 있지 않은 경제 주체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2015년에 한중 FTA가 체결됐습니다. 그때 농어촌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우려해서 농산물 무역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돈을 내서 기금에 넣으면 그 기금으로 농어민들을 도와드렸어요. 그것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입니다. 그것은
밸류체인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농민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금을 내면 불특정의 제3자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업 팔비틀기 하는 거 아니냐.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고요.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차라리 세금을 걷어라. 그래야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강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지금은 중국과 무역하는 기업들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돈을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충분치 않아서 20%로 올리겠다. 그리고 더 많이 기부하면 20 플러스 알파에서 더 많이 혜택을 드릴 수도 있다. 이게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두 번째 인센티브로 제가 예시했던 것이 ESG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지금은 국민연금이 이른바 ESG 투자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이나 사회나 또는 거버넌스, 주로 기업 내의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많겠죠. 를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노력을 한다면 그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받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안한 것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금도 ESG 투자를 확대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조달, 조달청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쓸 물건을 기업들로부터 사가지고 보급을 하거든요. 그걸 공공조달이라고 그래요. 공공조달을 할 때 ESG 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자. 그 기업을 먼저 사주자. 그러면 그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일하는 환경이나 사회나 가버넌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드리자. 그러면 많이 참여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ESG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께 우리도 뭔가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계와 금융계는 5대 경제단체와 6대 금융기관이 모두 다 ESG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민간도 뭘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께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러셨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정부가 잘못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합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아주 김대중 대통령스러운 방식이에요. 실제로 그런 행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어요. 물론 이한열 열사라든가 박종철 열사라든가 수많은 청년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하는 그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혁명도 이루어지고 역사가 진전했죠. 자, ESG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우선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리필 용기를 많이 쓰자. 좀 불편하죠? 그래야 플라스틱 줄일 거 아니에요. 요즘에 무슨 고래도 또는 물개도 시체로 떠올라서 보니까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었달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배달받아 먹을 적에 일회용 포크는 받지 말자. 가까운 음식점에 갈 적에는 이 배달 음식 살 때 그릇을 갖고 가서 사자. 제가 최근에 한 끼 포장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갔더니 정말로 노웨이스트 운동을 하더라고요. 일회용품 전혀 쓰지 않고요. 제가 그릇을 가지고 갔더니 거기다 견과류를 채워주는 그 가게를 갔었어요. 네, 그걸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라는 중위법으로 글을 올렸어요. 용기를 들고 가는 용기를 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탄소 제로 운동. 이걸 저한테 써준 분은 자기가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육류 소비를 줄이자, 특히 쇠고기 소비를 줄이자 그랬는데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쇠고기 1kg을 얻으려면 그 소에게 옥수수 8kg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 8끼니 식사를 대신해서 한 끼를 쇠고기로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4대 1입니다. 돼지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곡물 4kg을 돼지한테 줘야 돼. 닭고기는 2대 1이에요. 닭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닭한테 곡식 2kg을 줘야 돼. 그런 점에서는 닭고기가 제일 착한 고기예요. 특히 소고기의 경우는 이 풀도 많이 먹고 옥수수도 많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 중국 북부의 사막화 진전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받기도 합니다. 물론 기후 요인도 많지만요. 자, 그러시고요. 또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로 가자. 유럽의 대학생들은 이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되려면 학교 주변에 숙소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에서 물이나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기금 투자나 공공조달 때 ESG 평가 정보를 감안해서 투자를 하거나 구매를 하자 한 것처럼 우리 생활인들도 어떤 기업이 ESG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의 제품을 사줄 수가 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라면 회사가 그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한번 감안해 보자 하는 제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인트 보상, 그것도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게 요구하자. 정치권에도 그걸 요구할 수 있지 않냐. 지자체나 정부나 교육청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ESG 활동이나 탄소 저감 또는 탈석탄 운동을 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금융을 요구하자. 그 탈석탄 금융이란 건 융자를 해주거나 대출할 때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더 혜택을 주거나 하면 유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ESG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4,000뷰?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 청년들께서 이렇게 ESG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빨리 ESG 운동이 확산되는 예가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이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이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방역에서 한국이 모범국가였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개척하는데도 한국이 모범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말씀 마치고요.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ESG 중에서도 저는 인바이러먼트의 심각성을 많이 느낍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특히 저는 이제 목소리가 잠기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께서 아주 맑은 목소리로 ESG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줌으로 참석했습니다. 따라서 줌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멀리 보이는데요. 저 위에 노지혜 학생, 예, 본인의 소속하고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가 안 됐죠? 잠깐만요. 음소거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잘 안 들리네. 음소거 해제를 해야 되네. 음소거를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음이 안 들립니다. 노지혜 학생. 안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하시죠. 노지혜 학생, 지금 본인의 음이 이쪽으로 안 들려요. 그러면 노지혜 학생이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다른 학생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럼 이게 해결되는 동안 현장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얘기하고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위예진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ESG가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주주 이외에도 환경이라던가 정부, 지역사회, 협력사, 고객 등과 함께 발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문화예술경영학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에 어떻게 적용될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문화예술 분야가 우선 격차가 매우 심한 분야이지요. 대박을 내는 소수가 있는 반면에 다수는 굉장히 어렵게 지내시지요. 우리가 한류를 자랑하지만 소수의 한류 스타 뒤에 무수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도 그러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분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갖춰져 있질 않아요. 굉장히 열악하죠. 지금 정부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지금은 예술 분야 직전까지 확대되어 있어요. 이 다음 단계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좀 연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노동자 보호 정책은 특정 사용자와 특정 노동자의 관계를 전제로 해요. 이른바 전속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의 직원이다 그러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 나하고 노사관계에서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전속성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갈수록 전속성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대리운전자다 라고 하면 어떤 한 회사의 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속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문화예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프리랜서도 그렇고요. 근데 프리랜서는 어느 정도 이게 고용보험에 지금 가고 있는데 문화예술이 좀 늦는데 이 다음 단계로 고용보험을 문화예술인 쪽에도 확대할 것이다 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 공제제도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금을 만들어서 일정한 소득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은 최저한의 생활이라도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도와드리는 제도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노지 학생 그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해결이 안 됐어요? 예, 혹시 안 되면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기서 대신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안 들려요. 예. 어떤가요? 들리네. 예, 말씀하시죠. 잘 들립니다. 이제 하십시오.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여전히 사각지대가 좀 존재해서 배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국민이 촘촘한 복지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할 텐데요. 대표님께서 신복지 체제를 강조하고 계신데 기존 복지 체제와는 달리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모색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복지를 인정하고, 그러나 기존 복지의 빈칸은 채우고 또 부족한 것은 올리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지금의 복지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 때 만드신 기초생활보장제를 토대로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주거, 또는 소득, 의료, 이런 식의 것을 그 최소 한도의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보통 한 지금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조금 들쭉날쭉합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빠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8개 분야, 우리 삶에 직결되는 또는 잘못하면 우리 삶을 위협할 수도 있는 8개 분야를 뽑습니다.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8개죠. 이 8개 분야에 각각 2개씩의 기준을 설정해요.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 최저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최저 기준입니다. 미니멈 스탠다드라고 해요. 적정 기준은 대한민국의 중산층 정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그게 decent standard, 적정 기준입니다. 최저 기준은 당장 국가가 보장해줄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적정 기준은 국민과 함께 그쪽을 향해서 가는 목표다. 이런 기준입니다. 소득도 그러고 주거도 그러하고 교육도 그러하고 심지어는 환경에서는 미세먼지 양까지도, 우리가 지금은 좀 덜 느끼지만 코로나 오기 직전에는 겨울철이 몹시 힘들었잖아요. 원래 이 마스크가 코로나 때문에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예를 들자면 금년 3월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정도까지 교육에 대해서는 최저 기준이 확보된 거죠.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니까. 그 다음을 욕심을 내자면 대학 쪽을 의무 교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는 계속 발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래쪽,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한번 국가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 만 5세 의무교육, 초등학교 입학 1년 전부터 의무교육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학력 격차를 가진 채로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고 비슷한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도록 하자. 그리고 어린이집은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유치원은 그게 안 되고 있다 하니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제공해드리자. 물론 거기에는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뭐 등등으로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복지제도를 꽤 발전시켜 왔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아까 우리 학생께서 물어봐 주신 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있잖아요. 그것도 채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실업자가 되면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도움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4대 보험이 있어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있죠? 어딘가에는 다 들어가서 촘촘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그 실시간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 몇 가지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용기 내보겠습니다. 귀에 쏙쏙 꽂힙니다. 내용도 재밌게 설명하셔서 이해가 쉽습니다. 품격 있고 든든한 이낙연 대표님 항상 존경합니다. 좋은 것만 읽으시는 거죠? 그러게요. 자, 이동 중 차 세우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꿀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 얘기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시대 정신, 혁신 성장과 신복지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 그 줌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쪽 화면에 이름이 정한별, 정한별 학생. 네, 볼륨을 좀 올리시고요. 볼륨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안 들리는데요. 네. 한 번만 더. 볼륨을 조금 더 올려보실래요? 예. 네, 혹시 지금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본인의 소속 이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정한별입니다.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은 청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계속해서 청년의 일자리, 소득, 생활 등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문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청년 문제 해결에 범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 청년의 사회 기여 기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세대 간 격차나 차등이 사회적 문제를 부상하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년이 우리나라에 적극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신지 이낙연 전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청년층은 국가가 도와드려야 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맨몸인 채로 사회에 내던져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구직 활동 중이다. 그러면 금년부터 취업 지원 제도가 시행이 돼서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드리게 될 거예요. 취직을 했다가 실직을 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최저한의 생활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청년기가. 그래서 이른바 참여소득, 참여소득, 뭔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을 드리자. 참여소득인데 예컨대 ESG 활동을 하면 참여소득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거급여가 올해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미비한데요. 보완을 빨리 할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그런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무슨 말이냐 그러면 토지는 국가나 공공이 갖고 집만 분양해드리면 훨씬 쌀 거 아니에요. 이른바 반값 아파트 또는 반의 반값 아파트가 그런 게 싱가포르가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평당 6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을 수 있다. 20평짜리면 1억 2천만 원이죠. 근데 그것을 모게지 형태로 빌려드리겠다.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갚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식의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살기 너무 넓다. 그러면 신혼부부 또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사는 분이 있다 그러면 드릴 수 있다. 그걸 한번 다듬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복지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계층별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비정규직, 실업자 이런 어떤 상태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 그러면 세대별 또는 연령별 접근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보완된 게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 아이들에게 주는 아동수당 가운데가 빠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실업급여 또는 장학금 제도 또는 학자금 용자 취업지원제도 거기에 또 빈틈이 있다면 참여소득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주택이라든가 다른 지원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하나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는 학생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저쪽 끝에 이장섭 학생. 예, 말씀하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이장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ESG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비정규직 전환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서 앞장섰던 공기업들을 보면은 올해 계획한 채용 규모가 최근 3년 평균의 절반 안팎에 그치고 또 이게 갑작스러운 기업 비대화로 인해서 인력 운용의 경직화와 비용의 증가, 예상되는 퇴직자 수를 고려해서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인력 운용의 경직화가 공기업들한테 더 큰 부담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의 우수 사례로 선꼽혔던 마사회는 작년 신입 채용이 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SG를 통해 공기업이 모범으로 나섰지만 채용 규모는 줄었고 앞으로 나아질 확신도 들지 않은 상황에 공기업이나 저 같은 취업준비생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어떤 대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요, 마사회는 코로나19의 타격을 굉장히 많이 본 분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마를 해서 경마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함성을 지르고 돈을 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되는 게 마사회인데 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마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요. 이 채용 규모가 줄어든 주된 이유는 정규직 전환 때문이라기보다는 경마의 타격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11월까지 코로나 집단 면역이 생기고 내년 봄쯤에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면 마사회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ESG 활동이란 건 특히 공기업의 경우는 고용 유지가 사회에 대한 기여이고 공기업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이익을 적게 내더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죠. 지금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만큼 돈을 도와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위기 업종이나 경영위기 이런 업종들은 또 그거 위기를 극복하는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질문해준 학생들과 답변해준 이낙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아까 맨 처음 두 번째 물어보셨던 그 신복지 한 가지만 더 보탤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2015년에 국제노동기구 ILO와 세계은행이라는 두 기구가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삶을 잘 살피는 기구인데 노동자만을 위한 기구는 아니고요.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노사정 협의기구예요. 국제노동기구가. 그리고 세계은행은 세계 금융을 총괄하는 곳인데 두 기관이 합의를 해서 세계 각국에 제안을 한 게 있어요. 보편적 사회 보호, Universal Social Protection. 제 신복지 제도는 그 제안을 한국에 맞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그 보편적 사회 보호를 UN도, OECD도, EU도, 심지어 아세안도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 사회 보호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달 그리고 기후변화 등등으로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특히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시대에 불안정해지는 삶을 국가가 보편적으로 누구를 가리지 말고 보호해드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단 8개 영역을 말씀드렸죠.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도처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서라도 그 분야를 국가가 보호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검증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험을 다시 한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어느 쪽을 먼저 쓸 것인가 이것은 우리 판단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또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여기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것이 저출생의 원인도 되고 특히 아이들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교육 불평등에 놓이게 되는 건 너무나 잔인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쪽을 먼저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굽니까? 토마스 퍼트너?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계세요. 카터 행정부 때 외교 자문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쓰셨던 우리 아이들이란 책이 있어요. 2015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이가 3, 4세, 미국식 계산이에요. 우리식으로 4, 5살 때 부모의 소득이 그 아이의 평생 교육 수준에 영향을 주고 그
그것이 교육 수준이 그 아이의 평생 소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해버리는,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것을 국가가 좀 메꿔드리자.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한참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공부 쪽보다 다른 게 더 낫다. 예술이 더 나는 맞는 것 같다. 창업을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할 것 같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아이들에게 주자. 그리고 영양도 공정하게 아이들에게 제공해서 아이들 모두 비슷하게 건강하게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신복지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대표님께서 하나라도 더 설명해 주시려는 열의가 아주 지금 그렇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흘러서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왔고요. 오늘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경제 철학을 듣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님의 강연과 학생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문득 아담 스미스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경제 철학이잖아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부론을 통해서 자유시장을 옹호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생 두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국부론이고 또 하나는 도덕감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국부론을 쓰시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경제 철학에 대해서 도덕감정론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 이타심뿐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조금 덜어서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적극적 이타심이 사실은 건강한 사회의 기초고 건강한 경제의 기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철학이 오늘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ESG 그리고 이익공유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낙연 대표님의 강연과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이 있었음에도 시간 관계상 못하신 학생들은 따로 질문을 전화 문성호 교수님께 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이러한 경제 정책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줌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참석해 주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해 주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스태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행사를 서포트해 주신 중앙대학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끝마치기 전에 지금 참여해 주신 우리 줌에 참여해 주신 학생들하고요, 대표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자리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갖는 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매짐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다 같이 한번 저도 작별 인사 드리고 난데 네. 말 욕심이 많아졌네요. 최근에 제가 치킨집 홍대 7호점이던가요? 거기에서 치킨을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젊은 박재희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문을 닫을까 했는데 어느 날 가게 앞에서 형제가 이렇게 티격태격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대요. 동생은 치킨이 먹고 싶은데 형은 딱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니까 들어와서 먹어라. 그랬는데 앞으로도 자주 와라. 너희들 먹을 정도는 내가 그냥 줄게. 그런데 1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1년 뒤에 그 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 젊은 박 사장님이 얼마 전에 6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그 기부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신 게 또 한 번 제 가슴을 때렸어요.
이건 제가 기부한 것이 아니라 저의 고객들이 기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도 깊게 하시는지 우리 착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가 800개가 넘었다고 해요. 제가 익선동에 있는 돈가스 집에 가서 한 끼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한 화면에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